Nice Game TV. 안드로메다 성운에 거주하고 계시는 나이스게임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딜로 세계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화는 흑화다. 영화 특집으로 아마 오늘 2시간 내내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뭔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샘솟고 있어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도 왜 망했다고 벌써 망했다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자, 제가 오늘 그 캡틴 아메리카 2 윈터 솔저를 보고 왔습니다. 일단 한 줄 평.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한 줄 평입니다. 어벤져스의 정통 후계자가 제 한 줄 평이고요. 자, 어벤져스라는 영화는 드림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죠.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배트맨과 슈퍼맨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헐크랑 아이언맨이 싸우면 누가 이기지? 이런 궁금증들을 대변해 줄 만한 애니메이션은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과연 영화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작품으로서 탄생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의문 하나 때문에 사실 수십 년간 꿈의 프로젝트이기도 했지만 블랙 프로젝트이기도 했어요. 일종의 그 헐리우드 시나리오 중에는 블랙 시나리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예요. 정말 읽는 사람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시나리오다, 훌륭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하지만 영화화되지는 않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영화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극찬을 받지만 영화화되기 어려운 시나리오들, 이런 시나리오들을 블랙 시나리오라고 부르곤 하는데, 그 박찬욱 감독이 얼마 전에 헐리우드에 넘어가서 한 작품이 있죠. 스토커라고 하는 작품. 그게 재미있는 그 이야기 중 하나가, 그 스토커의 각본을 쓴 작가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흥행을 했었던 프리즌 브레이크의 주인공이었던 앤토스 밀러였나 이름이? 그 주인공이 각본을 쓴 작품이에요. 하지만 정말 좋은데 영화화되기는 힘들다 라고 일컬어졌던 건데, 박찬욱 감독 손에 넘어가서 영화화가 되었죠. 그게 바로 스토커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벤져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영화화되기 힘들다. 물론 좋지, 나오면은 재밌을 거다, 뭐 궁금하지 않겠냐라고는 하지만 아무도 영화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무리가 있는 작품이라고 다들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 작품을 조스 웨던이라고 하는 감독이 실현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거두면서 작품성 면에서도 엄지손가락을 인정을 받은 작품이 바로 그 어벤져스인데, 저도 그만큼 감명 깊게 봤고, 이번에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는 저는 자신 있게 어벤져스의 정통 후계자, 어벤져스의 재미와 내용을 모두 갖춘 정통 후계자라는 평가를 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재미있게 보고 왔어요. 일단
남성이 상상할 수 있는,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상상할 수 있는 캡틴 아메리카에 대한 로망이 다 이루어집니다. 어떤 걸까요? 캡틴 아메리카 1편에서 1편이 실패작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캡틴 아메리카 1편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예요. 캡틴 아메리카를 뭘로 우리가 받아들일까요?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이. 방패죠. 둥그런 방패 하나 가지고 캡틴 아메리카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 중에 하나라더라. 뭐가 그렇게 유명한 것이? 궁금한데? 이러고 본 거예요. 캡틴 아메리카 1편을. 그래갖고 봤더니 그 방패의 용도가 막는 데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정작 사용하는 총이야. 총으로 쓰고 그 방패로는 막기만 하는 거야. 이러니까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고 나서 방패 모습 없어.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패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 캡틴 아메리카 2 윈터 솔저에서는 이거는 거의 뭐 성룡이 헐리우드에 넘어가서 캡틴 아메리카로 분장을 해서 방패를 가지고 사물 액션, 아크로바틱 사물 액션을 하는 거예요. 온갖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패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액션이 등장합니다. 비로소 윈터 솔저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그 방패를 왜 들고 다니는지, 왜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평상복을 입을 때도 왜 방패 하나는 챙기고 다니는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성룡의 아크로바틱 액션의 가장 차별점은 뭐예요? 사물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사물은 우산을 가지고도 하고 사다리를 가지고도 하고 드럼통으로도 하고 막 온갖 액션을 서로 합을 맞춰가면서 어려운 액션을 구사했기 때문에 그만큼 흥겹고 재미있고 이랬는데, 그런 아크로바틱 액션이 캡틴 아메리카가 방패를 가지고 합니다. 흥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대강화합니다. 진짜 신기하죠. 대강화합니다. 그러니까 방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로망을 충분히 충족시켜 주니까 일단 만족을 해요. 그리고 어벤져스의 대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마블 스튜디오는 또 다른 고민에 도달하게 돼요. 와, 어벤져스 좋아. 전 우주적인 악당을, 로키라는 악당을 끌고 와서 우주적인 규모로 싸웠어. 뉴욕에서 그냥 한번 실컷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싸웠어. 자, 이제 다음은? 이러니까 그 규모가 이제 우주적인 규모로 싸웠는데 어벤져스 2에서는 뭘로 싸워야 돼? 고민이 휩싸이는 거지. 그래서 어벤져스 쿠키 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어벤져스 쿠키 영상에서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타노스예요. 타노스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우주적인 규모로 어벤져스에서 싸웠는데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악당이 쿠키 영상에서 나온 거예요. 이러니 어벤져스 2에 대한 기대감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벤져스 2가 그 타노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또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그만큼 마블 스튜디오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벤져스 2의 규모도 규모지만 사실 어벤져스는 프랜차이즈물이란 말이에요. 아이언맨과 헐크와 토르와 캡틴 아메리카와 요 넷밖에 없나? 얘네들을 정말 맛있게 버무리고 잘 조미료를 넣어서 정말 맛있게 해야 돼. 얘네들이 또 각기 독립적으로 자기네들의 일가를, 블랙 아이와 호크아이도 있죠. 일가를 이뤄야 되는데 이번에 아이언맨 3에서 만약에 어벤져스 다음에 아이언맨 3에서 어벤져스보다 더 큰 스케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이언맨 3에서 더 큰 규모로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토르 2가 나와. 토르 2는 더 큰 규모로 했어. 헐크 2도 나와야겠죠? 헐크 2도 더 큰 규모로 했어. 어벤져스 2는 어쩔 거야? 이른바 규모의 함정에 빠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전을 하나 짭니다. 마블 스튜디오에서. 좋아. 어벤져스는 우주적인 규모로 가자. 그래도 종합 선물 세트 아니냐. 규모를 키우자. 하지만 그 외에 영웅물은 그 규모를 제한시키자. 라고 해서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언맨이나 토르 같은 경우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국가전이나 우주전의 양상이었던 어벤져스에서 그런 작품들은 도시전으로 약간 좀 규모를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상 도시를 벗어나지 않아요. 동네가 서로 달라요. 배트맨은 고담시티 안 벗어나고요. 슈퍼맨도 자기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잘 안 벗어나고요. 토르도 그렇고 아이언맨도 그래요. 자기 스타크 인더스트리 그 규모를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잘 보시면.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언급 잘하지 않습니다. 한번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도시전의 양상으로 가요. 근데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은 식상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1편에서 폭탄 하나 뻥 터뜨렸어요. 2편에서 몇 년 뒤에 2편을 내버렸는데 폭탄 한 번만 뻥 터뜨리고 끝났어요. 그래도 평타야. 박수 쳐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의 규모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퇴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작은 규모의 도시전의 형태로서만 모양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하기 시작한 게 뭡니까?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내면의 갈등이에요. 아이언맨 3의 가장 큰 테마는 뭐예요? 아이언맨 슈트가 아이언맨이야? 아니면 토니 스타크 내가 아이언맨이야? 이거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이언맨 3에 보면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그 핵심 테마의 해결책 혹은 화해라고 해야 될까요? 슈트를 다 부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슈트들을 한 번에. 그런 것으로써 갈등을 내면을 해소를 시키는 것처럼 내면의 갈등을 하는데 캡틴 아메리카는 그게 안 됩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캡틴 아메리카의 가장 강력한 특수 능력은 애국심이에요. 나라를, 인류를, 지구를 사랑하는 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내면의 갈등은 뭐예요? 배트맨이 고민하는 게 뭐고 슈퍼맨이 갈등하는 게 뭐예요? 내면의 갈등이라는 선악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 내가 있는 것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인데 캡틴 아메리카는 그거를 흔들면 안 돼요. 그게 특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윈터 솔저에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갈등을 이끌어냅니다. 이거는 영화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시원하게 돌직구를 날려요, 영화가. 시원하게 돌직구 날립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어벤져스 영화 그리고 프랜차이즈물에서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부분 하나 빼먹었는데 아이언맨 3나 토르 같은 경우에 그래도 규모를 어벤져스급으로 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다른 영웅들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등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어벤져스에서는 다 등장을 시켰어요. 아이언맨 3에서는 아이언맨이 중심이 되어야 돼. 아이언맨만 나와야 돼요. 헐크나 토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규모로 나오는데 왜 안 나와?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이번 캡틴 아메리카에서 그런 궁금증이 나옵니다. 왜 이 정도 규모인데 왜 안 나오지? 왜 헐크는 안 나오고 왜 아이언맨은 안 나오지? 라고 궁금증을 가질 만큼 규모가 정말 이거 어쩌자고 이렇게 규모를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윈터 솔저는 그냥 어벤져스 2라고 불러도 사실상 크게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규모의 영화, 굉장한 스케일, 그리고 그 안에 개인적인 아크로바틱 방패 액션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물들이 굉장한 아크로바틱 액션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자동차 추격신, 공중전, 특수 효과, 하나 할 거 없이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작품인데, 이 규모의 문제라고 했을 때 이걸로 이어지는 규모에 관한 영화가 바로 이번에 이제 5월쯤인가요? 개봉하게 될 고질라죠. 고질라라는 영화는 그야말로 규모로 승부를 내야 되는 영화예요. 더 커야 되고 사이즈 더즈 매러. 이게 고질라의 뭐랄까요? 고질라의 카피라이트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고질라의 사이즈 더즈 매러, 결국은 문제는 크기다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져서 1998년도에 만들었던 고질라는 그야말로 폭망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만.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나오는 고질라는 더 커요. 훨씬 큽니다. 보니까 사이즈 1998년도의 고질라보다 몇 배는 크더라고요. 당연히 퍼시픽님의 그 예고보다는 훨씬 크고요. 카이주보다도 크고. 근데 저는 이번 고질라는 잘 나올 것 같아요. 왜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저는 블록버스터들을 보게 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감독입니다. 감독의 그리고 이력입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B급 영화 그리고 독특한 영화를 만들던 감독이 블록버스터를 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피터 잭슨 감독도 반지의 제왕을 연출하기 전에는요, 프라이트너 같은 B급 감수성이 넘쳐나는 영화들을 만들던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을 연출하기 전에 피터 잭슨 감독과 반지의 제왕을 연출한 피터 잭슨의 감독은 상상하기 어려운 감독이에요. 마찬가지로 스파이더맨을 감독했던 샘 레이미 감독도 스파이더맨을 연출하기 전에 샘 레이미 감독은 이블데드라든지 굉장히 좀 호러틱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던 B급 감수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제가 너무 무리한 말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스파이더맨을 만들기 전에 샘 레이미 감독과 만든 후에 그 스파이더맨을 만든 샘 레이미 감독 상상하기 어려운 감독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번에 고질라의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 감독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감독이 몬스터라고 하는 인디 영화를 만든 감독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몬스터, 김민기인가요? 김민기와 김고은이 나온 그 몬스터 아닙니다. 과거에 몬스터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인디 영화예요. SF 괴수물입니다. 근데 인디 영화예요. 돈을 정말 조금만 쓴 괴수 영화예요. 어떻게 그걸 만들었을까요? 감독은 일종의 괴수물인데 로드무비의 형식을 따랐어요. 그래서 황폐화된 지구를 촬영을 하는데요, 몬스터에서. 그것이 세트장 촬영을 한 게 아니고 실제 황폐화된 거리를 촬영을 해서 그걸 가지고 미래의 황폐화된 세계처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말 특수효과 씬이 잠깐 한 1분인가? 1분에서 5분 사이 굉장히 짧게 나와요. 그게 끝이에요, 영화 내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은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지루할 수는 있지만 SF이면서 SF를 이렇게 적은 돈을 들이고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보여준 감독이, 사실은 그 작품의 원형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SF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는 디스트릭트 9이라고 하는 작품의 원형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의 또 역사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디스트릭트 9의 감독인 닐 블룸캠프 감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인종차별을 가지고 페이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요. 닐 블룸캠프 감독이. 그 감독이 페이크 다큐멘터리를, 사실은 그냥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현실을 그냥 찍은 거야, 다큐멘터리를. 근데 그거를 마치 외계인이 와서 억류되어 있는 디스트릭트 9의 그 내용을 다큐멘터리를 찍습니다. 현실은, 찍고 있는 장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하고 있는 장면이지만 그걸 마치 외계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요. 그거를 헐리우드 관계자의 눈에 들어와서 그 감독이 헐리우드에 넘어가서 만든 게 디스트릭트 9인 거예요. 물론 이제 자본에 약간 잠식이 된 엘리시움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서 약간의 이제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닐 블룸캠프 감독은 굉장히 젊은 감독이고, 그 이후에 그 감독만이 할 수 있는 감수성이 있고, 그 감독만이 할 수 있는 SF의 그 거칠 날 것 같은 느낌의 SF가 있어요. 그것만 잘 살려준다면 또 엄청난, 또 굉장한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기에, 그것처럼 몬스터라고 하는 작품을 만든 거예요, 이 감독이. 그걸 보고 헐리우드 감독이 고질라 프로젝트를 맡겨버린 거예요. 수천억을 들인 작품을. 그 감독이 만들어 해석한 고질라는 어떤 걸까요? 그리고 그 감독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만들고 싶었던 그 몬스터의 원래 작품 세계는, 돈을 내가 1,000억 줄 테니까 몬스터 2편을 만들어봐, 이런 거가 돼. 이게 결국은 고질라 프로젝트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올 고질라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배우들도요, 그냥 지금의 한참 떠오르고 있는 스타 배우들을 안 썼어요. 브레이킹 배드의 주인공, 그 아저씨, 할아버지, 거의 뭐 할아버지나 가까운 거죠. 그 사람 썼고요. 그리고 킥에스의 주인공, 그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캐슬, 미국 드라마 캐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캐슬의 그 작가 있잖아요, 남자 주인공. 파이어플라이의 주인공이랑 같은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의 딸, 그 주인공 딸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오는데 그 딸 나와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배우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작품으로 승부하겠다라는 감독의 그냥 욕심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네, 그 고질라 사이즈의 문제, 이 사이즈의 문제를 굉장히 영리하고 명쾌하게 풀어간 작품이 바로 이번에 캡틴 아메리카 2 윈터 솔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해드리는 영화고요. 이 영화만큼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전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사이즈 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는 사실 프로메테우스가 속편이 안 될 거라고 봤어요. 프로메테우스 재미없거든요. 리들리 스콧 감독이 아무리 뭐 블레이드 러너 만든 감독이고,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탄 감독이고, 글라디에이터 만들었던 감독이고 해봐야 재미없는 건 재미없는 거예요. 에일리언의 0편이면 뭐해, 재미없으면 재미없는 거예요. 전 재미없게 봤어요,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저 말고도 재미없게 봤다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흥행도 그렇게 크게 한 걸로 보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속편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또 에일리언웨어 에일리언웨어 아닙니다. 에일리언이죠. 에일리언. 죄송합니다. 네. 에일리언 시리즈, 에일리언 제로. 네. 프로메테우스 2를 제작을 하면서
블레이드 러너 속편을요, 20년, 거의 한 30년 만에 속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끼기에 리들리 스콧 감독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들리 스콧 감독에게는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토니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영화 감독입니다. 특히 덴젤 워싱턴과 작품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감독이에요. 그리고 토니 스콧 감독을 검색해 보시면 작품들이요, 유사한 그 흐름이 있습니다.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요. 나이도 많은 영감이 정말로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일 텐데 굉장히 스타일리시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은 소재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만드는데 탁월한 재능을 갖춘 멋진 감독이거든요. 그 감독이 그 리들리 스콧의 친동생인데 자살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 감독이 얼마나 큰 상심에 빠졌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리들리 스콧 감독이 정말 작품을 왕성한 작품을 하게 돼요. 일을 미친 듯이 거의 뭐 미친 듯이 하게 돼요. 블레이드 러너 속편은요, 사실은 리들리 스콧 감독이 아니라면은 그 판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한번 이야기해 볼 만하죠. 블레이드 러너 속편에서. 왜냐하면 명성이 있으니까. 졸작이 되든 뭐가 되든 돈은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런데 블레이드 러너를 만들었던 리들리 스콧 감독이 자신에게 가장 큰 명성을 안겨줬던 블레이드 러너의 속편을 만든다? 이거는 타이타닉 2탄, 제임스 카메론이 타이타닉 2탄 만든다,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물론 관심은 가죠. 그런데 왜? 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돈을 정말 배가 고파서, 밥이라도 자기 과거의 명성에 기대어서 돈을 벌려고. 이거 아니면 해야만 하는 상황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비티에 대해서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비티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그래비티의 그 작품을 가지고 이게 정말 지금 만들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확신이 안 서니까 당대 최고의 기술적으로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찾아가서, 야, 나 이거 썼는데 나 이거 진짜 만들고 싶거든?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좀 체크 좀 해줄래?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봤을 때 이거 10년은 아직은 기술적으로 이건 만들 수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때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 역시도 아바타를 만들 때, 나 아바타 만들고 싶은데 지금 돼? 야, 너 저거 좀 가져가고 이것 좀 가져오고 이것 좀 가져와봐. 지금 돼? 안 되네.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고 때를 기다렸던 거죠. 지금 리들리 스콧 감독의 생각은 블레이드 러너 속편을 만들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술적인 수준, 그리고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입김이 고스란히 다 영화에 투영될 수 있는 자신의 나이. 이제 뭐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남들이 감나라 배내나라 뭐 제작자가 이 돈을 이렇게 많이 썼으니 여기는 좀 더 멜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는 좀 더 스케일 커져야 된다. 리들리 스콧 감독 그 얘기 듣고 꺼져!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 감독인 거예요. 그 감독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 그대로 영화화를 만들 수 있는 세상에 몇 안 되는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들리 스콧 감독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하다못해 보세요. 전설이에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근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지금 어떤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소식이 없어요. 물론 조지 루카스 감독은 애시당초에 감독 일을 많이 하지 않았던 감독이긴 합니다만, 그런 SF계에 굉장히 유명하고 전설로 불리우는 감독 지금 쉽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데 있어서 리들리 스콧 감독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요. 그런 감독이 프로메테우스 2탄, 뭐 블레이드 러너 2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필립 K.D. 그 SF 소설가는 정해져 있죠. 어슐러 르긴부터 시작을 해서 필립 K.D. 로버트 라인리였나요? 네. 그런 거. 그런 분들의 소설을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 창작이 많고 지금은 사실은 SF 감독의 최고봉은 그냥 이거는 최고봉이라고 하면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감독은요. 그러면서도 성공적인 성공 가도를 걸어가고 있는 감독은 J.J. 에이브람스죠. J.J. 에이브람스가 클로버필드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아마 이렇게까지 성공할 거라고는 잘 예상 못했을 거예요. J.J. 에이브람스 감독은 미국 드라마에서 많이 그 활동을 펼치고 로스트라는 정말 희대의 낚시 드라마, 이게 한 6시즌이었나요 로스트가? 매 화가 낚시예요. 낚시를 하는데 6년간 낚시를 해.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은 사람이라고 하면 인간이라고 하면 한 6년간 그 짓을 했으면 어떤 식으로든 이 낚시질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짓을 하다가 한 번은 월척이다 이러고 뭐가 됐든 보여줘야 되는 게 사람이라면 그래야 돼요. 근데 로스트는요 6년간 낚시질을 해요. 6년간 낚시질 하다가요 1호 영화가 끝나요. 1호 드라마가 끝나요. 희대의 걸작이 될 수도 있었는데 로스트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절대 보지 마시고요. 완전 쓰레기 드라마입니다. 쓰레기 오브 쓰레기 드라마예요. 이 낚시질 궁금증 뭐 하나는 해소되겠지라고 그거야말로 로스트야말로 세계관을 확장하다 답이 없어서 그냥 마무리가 안 됐던 제일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그걸 만들었던 J.J. 에이브람스 감독이 클로버필드도 뭡니까? 괴수물이거든요. 클로버필드 재밌어요. 괴수물인데 그것도 낚시물이에요. 클로버필드도. 대신에 클로버필드에서는 보여주지. 월척이다 이러고 보여줘요. 낚시한 거를. 그리고 그 J.J. 에이브람스 감독의 별명이 원래 떡밥의 제왕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함께 슈퍼 8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영화를 만듭니다. 그것도 떡밥물이에요. 그것도 떡밥물이에요. 그거는 예고편부터 떡밥물인데 제가 예고편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슈퍼 8의 그 떡밥이 이거는 처음에 그 예고편부터 봐야 이게 어떤 떡밥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J.J. 에이브람스 감독은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할 줄 아는 감독이에요. 처음에 내가 로스트가 엄청난 흥행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망작이라고 하지만 망작이 그렇게 흥행할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흥행을 한 망작이에요. 그런 망작이 흥행을 할 수 있었던 게 뭐겠어요? 보면서 이 드라마를 보면 얘네들 3시즌 10편 보면
요거 궁금하겠지? 이러고 요걸 톡 던져주는 거예요. 또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10편에서 이 낚시를 던졌으니까 요거 끌어올리기 전에 요걸 좀 궁금하고 요걸 톡 던져줘요. 또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무한에 가까운 낚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대로 끝나요, 영화가. 사람 심리를 되게 잘 이용해요. 슈퍼 에잇은 거의 뭐 사실 마케팅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영화죠. 영화가 나올 때까지 정말 궁금하게 해요. 슈퍼 에잇이란 뭘까? 도대체 저 슈퍼 에잇이라고 써져 있는 컨테이너 안에 있는 건 뭘까? 저거는 대체 뭐지? 라고 궁금증에 궁금증을 일으키는 그런 마케팅을 펼쳐서 영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저는 이거는 흥행에 성공한 걸로 알고 있고, 이랬던 J.J. 에이브람스 감독이요, 갑자기 미션 임파서블 3 감독을 맡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요, 굉장히 특이한 시리즈물이에요. 미션 임파서블 1탄은 일단 감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잠시만요. 맞죠.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도 대감독이었거든요.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이 대감독, 그리고 서스펜스에 굉장히 강한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1편을 보면요, 굉장한 반전이 있는 추리물, 탐정물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미션 임파서블 2를 만드는데 이 감독이 오우삼 감독이 맞습니다. 오우삼 감독은 그 홍콩에서 액션 이거 만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만든 감독이 맞나? 네. 굉장히 그 남성적인 액션물을 만들었던 감독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미션 임파서블 1탄은 첩보물이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반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미션 임파서블 2에 가서는 뜬금없이 엄청난 액션물로 탈바꿈 합니다. 그 이단 헌트가 명석한 주인공이 아니라 엄청난 활극을 펼쳐주는 액션 주인공이 돼요. 그리고 3에서 정점을 찍죠. 잠깐만, 미션 임파서블 4를 J.J. 에이브람스 감독이 한 거 아닌가? 3는 누구였지? 네. 미션 임파서블 5가 나왔나요, 벌써? 5는 안 나오겠죠. 3를 J.J. 에이브람스 감독이 맡고,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게 잘 만들었죠. 저는 이 J.J. 에이브람스 감독은 무조건 떡밥을 날려요. 그 미션 임파서블 3에서 첫 장면에 나오죠. 토끼발은 어디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보통 영화는 처음에 던져준 떡밥에 대해서는 회수시켜 줍니다. 특히 블록버스 같은 거는 그 정도는 원래는 회수시켜 줘요. 근데 여러분들 미션 임파서블 3 보신 분들, 처음에 이단 헌트가 고생하는 거는 토끼발 때문이에요. 레비풋. 근데 레비풋이 뭔지 아시나요? 이거에 대한 정치 나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오지 않아요. 토끼발은, 하지만 미션 임파서블 3는 엄청난 작품이죠. 이 미션 임파서블 3의 성공, 그리고 클로버필드의 성공, 슈퍼 8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J.J. 에이브람스 감독이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맡죠. 스타트렉 시리즈 리부트를 감독을 맡습니다. 이거 진짜 패기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엄청난 일을 하죠. 스타트렉 시리즈는 뭐 전설과도 같이 회자되는 시리즈이긴 한데, 사실은요, 들여다보면요, 스타트렉 오리지널 시리즈는 그렇게 인기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고,
시리즈화가 많이 된 작품도 아니에요. 그게 영화화 돼서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얻으면서 스핀오프 작품들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페서 X로 알고 있는 그분도 나오게 되는 거고 그분이 주인공을 했던 작품도 있는 거고 좀 스타트rek은 우리나라 정서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뭐랄까 그 향수 같은 작품이에요. 그 작품을 리부트하겠다라고 해서 리부트 시키더니 그걸 성공시킵니다. 진짜 스타트렉 비기닝이랑 스타트렉 다크니스는 1, 2탄은 지금 최고의 오락물 중에 하나죠. 그 J.J. 에이브람스 감독이 스타트rek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또 한 번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맡죠. 스타워즈 7편의 감독을 맡습니다. 진짜 스타워즈를 7편을 만들 상상을 했다는 데서 박수를 쳐주고 싶지만 그 감독을 맡아서 프로젝트를 가동시켰다는 정말 스타워즈 6편 실제적으로는 스타워즈 3편에 해당하는 영화를 제가 이제 극장에서 볼 때 스타워즈는 특유의 그 자막이 있어요. 처음에 빰빠바밤 하면서 노란색 자막이 쭉 올라가는데 이렇게 마른 목골 형태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 장면에서 저는 울컥하기도 했고 그때 저는 최초로 저는 극장에서 그런 장면을 처음 겪어봤는데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었어요. 제가 이제 스타워즈 그 3편 개봉하는 날 가서 봤는데 막 환호성 우 하면서 그때 저도 영화는 혼자 보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같이 하는 것에 대한 희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공간 안에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저는 보면서 처음 느꼈습니다. 그만큼 스타워즈는 어마어마한 팬을 보유하고 있는 작품이고 그만큼 위험한 작품이고 사실상의 하나의 연대기가 완성이 된 작품이에요. 6부작으로 연대기가 완성이 됐어요. 다스베이더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완성이 된 작품인데 그것을 사실상 스타워즈 7편으로 리부트 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J.J. 에이브람스가 가동시킨 거예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와 관련된 더 멋진 영화의 이야기 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